자, 일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끝내 접점 못 찾은 한일 이야기입니다. 화이트리스트를 한국에서 이제 해제시키겠다. 네. 아마도 내일이면 네. 예, 그게 강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님 자민당을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줬어요. 네, 와, 그렇죠. 이거는 진짜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민전박대를 했다라는 건, 야, 이거는 진짜 얘네들 너무 상황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저도 보면서 이게 되게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디서 본 건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매뉴얼화 돼 있고, 그 뭔가 엘리트들이 정한 그 매뉴얼을 아랫사람들은 철저히 지키는 그런 쪽이고, 그리고 전례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이제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례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뒤에 사람들도 그 전례를 따라야 되고, 그거에 따른 영향을 그 전례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만약에 한국 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단체로 가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예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 그 매뉴얼을 못 찾았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윗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런 거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방침 자체가 안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근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을 좀 너무 나이브하게 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당장 일본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한 몇 달 사이에는 양보할 생각이 아예 없고, 만나주면 분명히 이야기 나올 거고, 이야기를 든 거고, 이번에 이제 여당 자민당을 못 만나고 야당이랑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화이트리스트는 배제하면서 왜 군사 정보 교류하는 협정은 그대로 유지하냐,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사가 나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자민당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의지가 확고하다, 대화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데일리로 하는, 혼자서 하는 걸로 이제 했지만,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아마도 강행을 할 겁니다. 이제 이쪽에서 얘기한 게, 아시아에서 한국만 특별 대우를 이때까지 해준 거다. 그러니까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특별 대우하는 거를 그냥 평범하게 넘기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한국이 발끈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하겠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모든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한일 간의 무역이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맘을 먹을 때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자기네들이 쪼이고 싶을 때 쪼이고 풀고 싶을 때 푸는 게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기사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일본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제가 네, 일단은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일단 반도체를 건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그때 이제 대체가 어려우니 대체를 찾을 거다. 근데 대체를 지금 찾는 쪽으로 뭐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할 거냐의 문제고, 이미 벌써 기업에서는 이게 워낙에 산업이 큰데,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워낙에 큰데 이거를 당연히 발빠르게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2달 만에 이거를 정상화 시킬 거다라는 뭐 엔지니어의 인터뷰도 인터넷에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결국 이때 뭐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새고 달라진 거는 여름휴가는 반납하는 거다. 네. 뭐 이 정도인데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게 진짜로 가능해진다면 일본만 사실은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덤으로 일본에서, 한국에서 장사 잘하고 있던 사람들을 일본의 정치인들이
장사를 망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하던 장사를 짭짤하게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정치인들이 이거를 망쳐버린 케이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장사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란. 나중에 이거를 자 아니야 이제 다시 화이트 백색 국가 하고 우리 이제 사이좋게 해본들 한국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좀 아플 거예요. 네, 이런 거 자체가. 왜냐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이니까 반도체 쪽은. 근데 이게 만약에 대안이 마련이 되는 순간에는 사실은 일본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미 벌써 이 여행 불매 운동은 심각한 타격이 나오고 있고 9월부터는 더 큰 타격이 이제 9월 10월에는 더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예약해 놓은 것 때문에 취소하면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취소 인증샷이 막 유행을 했던 게 뭐냐면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나는 취소했다. 이거는 인증샷을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소설을 쓰다가 걸리는 게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일본 여행사들은 뭐 어쩔 거냐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일본 여행사 운영을 하고 있는 뭐 부부들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35년 동안 네, 운영을 했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인가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35년 전 여행 자유가 안 돼 있었어. 네. 여행사가 없던 시절. 그리고 그런 조작 기사들이 자꾸 그 팩트 체크를 사람들이 하면서 이 사람 누구냐, 이 인터뷰한 사람. 그리고 뭐 유니클로 무슨 점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구에는 유니클로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의 신뢰도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저 항상 궁금했어요. 무승구 김모 씨의 얘기하면 뭐 그렇게 인터뷰 기사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초등학교 때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뷰했는데 기사에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게 나왔어요. 저의 신상만 그대로 나오고 그 쌍따옴피에서 나온 말은 제가 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한 그 얘기가 신문 기사에 딱 나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난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이게 관심이 있어서 만약 들여다보면서 이런 게 있거든. 이거는 명백한 일본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불매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이렇게까지 불매운동이 확실한 효과를 줄 정도로 잘 못했었어요. 네. 그동안에 뭐 일본의 그 역사 교과서 왜곡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매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탄핵을 시켜본 경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뭉치면 뭔가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과 해봐야 안 될 거야 라는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분노하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를 가지고 그 정권을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학습한 민족은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불매운동은 진짜 유니클로는 저는 내년이면 우리나라를 철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니클로 가보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가을 겨울 시즌 8이 날리면 여기서 계속 장사해야 되나? 자괴감 들어. 이러면서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일베 인증하면서 일베클로가 되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이제 워마드도 왜 갑자기 거기에 같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잖아요. 사실 둘이 매우 친한 친구잖아요. 극혐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실 그 여자 중에 극 여자 중심? 극 남성주의와 극 여성주의잖아요. 사실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정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같이 이렇게 노는지 모르겠는데
극과 극은 통하니까. 그러니까 정치 쪽은 리만 기하학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니고 리만 기하학이 어느 순간 보면 다 굽어져서 끝과 끝은 이렇게 만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그게 나예요. 미러링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 여기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 불매운동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으면 그냥 쭉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다가 중간에 애매하게 그만두면 진짜 얕보여요. 그게 안 하니만 못해요. 할 거면 끝까지 계속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낼 때까지 가는 거고 처음에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고 하기로 했으면 다 모아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저는 이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뭐 축구 뭐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일본의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어도 물건만큼은 일본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은 없었어요. 잘 만드니까요. 네. 가격도 합리적이고 네,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일제가. 그 예전에는 그 품질도 좋고 하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 일본은 싫지만 일본 물건은 뭐 나 일본 물건 좋아해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나면서 보면은 일제 제품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품질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느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는 와중에 요즘에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물건마저도 이제 일본 거가 싫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일본 정치인들의 마인드라든지 일본의 망언이라든지 그런 건 싫어도 뭐 일본에 착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일본 문화도 뭐 좋고 일본 물건도 괜찮아 라는 쪽으로 이제 좀 반반 정도로 이제 반일 감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물건까지 이제 반일 감정 안에 이제 포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게 저는 볼펜을 제트 스트림만 써요, 주로. 네. 근데 쓸 때마다 나를 왜 이렇게 찝찝하게 만드냐고. 도대체 왜? 나 그냥 사놓은 거 쓰고 있을 뿐인데 볼 때마다 그걸 한번 연상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써야 되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아베? 도대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매운동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 불매운동이 일본한테 분명히 우리가 입는 피해보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이런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대로 만약에 되면 이게 역사의 당장의 한일 관계가 아마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도 힘들어질 거예요. 뭐 시노쿠보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니들 그냥 넘어가진 않아. 한국인들은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앞에서 뭐 전 주제였지만 푸틴도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었었던 푸틴도 연금 문제 때문에 흔들흔들 하잖아요. 돈 문제가 진짜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치명적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 물건을 많이 샀지만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안 샀거든요. 살 이유가 사실 없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병원도 잘 안 가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중국 여행을 가다가 아파요. 그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중국에서 수술을 하겠냐 아니면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뭐 중국도 의료 기술이 발달을 했긴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라면 약간 좀 큰 거라면은 전 한국으로 올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감기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여서 여기 병원 가서 약 받아와 라고 얘기를 해도 안 가요. 그냥 이렇게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약 먹고 이제 버티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뭐 품질이나 그런 걸 신뢰를 하지도 않고 소비를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받을 피해는 사실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적지 않은 그 상품 시장이거든요. 큰 고객이에요. 짭짤하던 시장이에요. 여기서 꿀을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요. 일본 전체 경제 규모에 한국이랑 그게 얼마나 비중이 되냐, 별거 아니니까 일본은 눈도 깜짝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체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엄청 짭짤한 시장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왜 일본은 뼈를 내주고 살을 치고 있지? 왜 살을 내주고 뼈를 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더 이득 보는 딜교를 할지 일본이 더 이득 보는 딜교를 할지는 우리 국민한테 어느 정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딜을 일본에 줄 수 있냐가 지금 우리 선택권에 어느 정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할 거면 더 잘하고 더 철저하게 해야지 그쪽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딜교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만하게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딜교를 이기려면 할 거면 딜 넣을 거면 기깔나게 넣어야죠. 네. 저도 그래서 사실 그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면은 크게 참여하진 않는데 요즘에는 좀 일본 무언가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저는 이미 일본 차를 타고 있어서 네. 한 5년, 이제 한 6년째 타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BMW 이거 너무 비싸고 현대기아 차도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면은 일본 차가 가장 좀 합리적인 거, 가성비가 그렇죠. 좋으니까 사실 일본 차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차는 이제 어차피 더 타야 돼서 지금 뭐 계속 타긴 탈 건데 문제는 이번 계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건데 이미 여행은 이미 초토화가 되고 있고 이게 일본도 이번 건이 사실 이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뭐 불화수소니 뭐 이걸 건드린 거잖아요. 순전히 선거 때문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드려야 자기네 지지율이 오르고 참여한 선거에서 이기고 뭔가를. 근데 아마도 이렇게까지 한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게 나올 줄은 이거는 시나리오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베 그 지역 쪽하고 아베의 또 오른팔인 분 규슈 지역 이쪽이 한국인 여행들로 사실 먹고 살았었는데 여기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든 화해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끼리 한국과 뭐 한국인 정치인과 일본의 정치인들끼리 화해할 수는 있어도 한국 국민들이 과연 화를 풀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오래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오랜만에 경영학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그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옵션 1옵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뭐 옷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뭐 티셔츠나 뭐 속옷 하나 사야지 그러면 그냥 유니클로 가서 세일하는 거 사와야겠다라고 그냥 유니클로에서 산 거예요? 생각해요. 네, 저도 이것도 유니클로예요. 많이 샀어요. 요즘 안 사지. 사람들. 옛날에 산 거야. 그냥 흰색 무지티 산 거야. 9,000원이었어. 흰색인가요? 아. 베이지색인 것 아, 같은데. 흰색이에요. 아, 원래 이런 색이 아니었나? 네, 아무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니클로나 그런 일제 제품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유니클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유니클로가 아니면 뭘 사야 되지라는 걸로 사람들이 탐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머릿속에 유니클로 아니라 이런 제품도 사봤는데 좋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고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최근에 그 제가 샀었던 게 그 아버지 그 복지 카드로 빈폴 아웃도어에서 면바지를 한 2개인가 샀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유니클로보다는 비싼데 유니클로도 바지 한 5만 원 하잖아요. 근데 빈폴 거기서도 아울렛 가서 사니까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빈폴은 비싸죠. 그런데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빈폴이. 제가 그거를 근데 빈폴에서 유니클로랑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 가격은 2배인데 가격은 당연히 2배인데 품질 자체가 저는 유니클로 바지가 뭐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 그리고 다른 데도 뭐 더 좋을 게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입어보니까 에이, 다르죠.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머릿속에 유니클로는 한 시즌 입고 버리는 옷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뭐 옷 딱히 뭐 애매하면은 그냥 유니클로 가서 그냥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새로운 옵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셔츠나 남방도 뱅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의 뭐
잘 안 사잖아요. 젊은 사람들. 뱅뱅은 사거리죠. 네. 뱅뱅은 사거리로 유명하지 물건은 안 유명하죠. 근데 막상 가서 뱅뱅도 저도 물론 제값 주고 사긴 좀 애매하니까 아울렛 들러가지고 생각보다 괜찮다고 샀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유니클로나 그런 일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뭐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제트스트림만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트스트림을 다음에 사기 좀 애매하니까 다른 걸 또 사 보면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그건 안 돼요. 이미 내 손은 적응이 되어 있어. 그게 있어요. 만년필로 그러니까 넘어가. 제가 이제 불매운동 그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완구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는 불매운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하지만은 뭐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열혈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득. 그래서 만약에 일본 차가 눈물의 똥꼬쇼로 개싸게 까지면서 판다 그러면 이건 사야 돼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까지고 팔어? 그러면 사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완구 같은 경우는 대체가 없잖아요. 아카데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카데미 뭐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담 이런 것들은 비싼 것들은 대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까지도 안 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체가 없는 거는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가 있는 거에서까지 이거를 사는 거는 저는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저는 일본 맥주가 왜 갑자기 반토막이 났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카스를 마트에서 뭐 10,000원에 몇 캔 이렇게 사진 않아요. 카스는 그냥 술집에서 소맥 말아 먹을 때는 잘 쓰지만. 근데 대체가 있는 거는 저는 일본 거를 철저하게 지금도 배제하고 하고 있지만 대체가 없는 거는 일본을 쓰는 거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를 한 그건 아까 얘기를 했던 머릿속에 1순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대체제들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유니클로나 그런 일제 제품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봤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원래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안 하려고 하고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거를 좀 관성적으로 좀 계속 반복하는 소비 패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동안 되게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놨던 그 일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지금 이 일본 불매운동이 상당히 많이 흔들어 놔버린 거죠. 그러면은 사람 머릿속에서 이제 제2의 옵션, 제3의 옵션이 생기면서 불매운동이 끝나더라도 여기만 좋은 줄 알았더니 다른 것도 해봤는데 여기도 괜찮던데? 그럼 난 그냥 여기도 한번 가볼래?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뀔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도 물론 강한 충격이 오지만 그 장기적으로도 점점 그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일본 제품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위치로 회복은 어렵지 않나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카메라 다 소니 거예요. 네. 이런 방송용 장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산 대체가 없습니다. 카메라도 보면은 일본 일제 안 쓸 거면은 라이카 써야 돼요. 하셀블라드나. 그러니까 그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버들 다 캐논 뭐 다 일본 불매운동 소니.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일본 카메라로 찍고 있죠. 그게 다그 매국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 불가한 거는 이런 걸 쓴다고까지 막 너무 손가락질을 하고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댓글 달아주신 완구하시는 분도 사실 뭐 대체가 없잖아요. 대체가 있으면 근데 완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는 거가 저는 그런 것까지는 좀 그런까지 너무 막 매국노로 몰고 가는 이런 것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체가 가능한 거라면 당연히 일본 거를 쓰지 않는 쪽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매운동은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낼 거냐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과 이때까지 맺었던 협정 중에 2가지가 안 지켜지고 있다. 한일 기본협정이랑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2개는 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일본 측에서는
협정 자체를 무시하고 깨지는데 그러면 나 너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가 지금의 일본의 주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럼 근데 한일 협정이 깨졌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 이번에 그 강제징용 건 자체가 대법원에서 나온 게 이분들이 기업의 개인적인 청구를 하는 게 한일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해석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건 국내법으로 해석을 해준 거고 그렇죠. 근데 국제간의 협약에서는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제간의 협약인데 그렇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조건 일본이 맞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렵다고. 일본은 깼다라고 느끼는 거고. 근데 일본은 깼다고 네. 느끼는 게 거기 보면은 모든 청구권이 이걸로 끝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박정희 정부가 안 해준 거고 사람들한테 사실 거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지금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간에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 1도 없냐? 우리나라의 책임이 1도 없냐? 그거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극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가 네.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다고 정부에서 일본이랑 잘 지내야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나 그런 그 일제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선을 우리가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아예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우리도 양보 안 하고 일본도 양보 안 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평행선인데요. 그냥 그런 근데 저는 대면 제가 지내야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배상을 이번에 그 강제징용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내린 결론에서는 개인의 배상에서는 한일 이 청구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 간의 이 법적인 다툼을 이 청구권에서 다 다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런 거고 일본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는 걸로 알아서 이거는 법적인 어떤 다툼이고 어쨌든 일본은 우리는 그걸로 다 끝낸 거 아니냐라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일본한테 너희들 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거야? 우리가 위안부 그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본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거를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일본 측 입장에서 정식으로 너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니들 알아서 기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안보를 걸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유가 되게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보를 걸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됐잖아요.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안보를 이슈를 걸었는데 결국은 계속 얘기할 때 그 강제징용이랑 그런 협정에 대한 것들을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를 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계속 말이 얘기를 바뀌어요.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본이 삐진 거예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따지고 보면 삐졌어요. 근데 너 삐졌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삐졌다고 그러잖아요. 너 뭐 때문에 삐졌어? 이것 때문이야? 오빠가 이걸 잘못했어? 그러면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물어보면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삐진 이유는 뭔가 있었겠죠. 그거를 왜 그거를 남자가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럼 그냥 이렇게 오빠 나 평생 살 화났어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여자 그러니까 남자 관계도 아니고 그래도 국가당 국가 그래도, 관계면은 그래도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곰곰이 어느 정도의 타협점에서 끝낼 거고 지금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죠. 근데 아니요 저는- 연락은 우린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뭘 아니, 원하는 그러니까 거니? 라고 이거를 물어보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일본이 삐진 건 아닙니다. 네, 일본은 저도 삐진 거라고 생각하지 아베 않아요. 정권이 자신들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이거를 해본 건데 이게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반응이 훨씬 더 세게 돌아와서 아베라는 정치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본 사업자들을 뒤통수를 졸라 세게 때린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비유잖아요. 비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둘이 싸웠어요. 사이 국가 간의 관계도 인간 간의 관계잖아요. 관계에서 둘이 삐져서 싸웠어. 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화해할 거야? 그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화해를 평생 못하고 남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일본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아니 그냥 우리는 계속 물어보잖아요.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찾아가가지고 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한다고 하면 영원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삐진 것 같아. 지금은 많이 기분이 상했구나. 그러면은 우리 1년쯤 우리도 열심히 불매운동하고
나머지 딜을 열심히 줄 텐데 그 다음에 나중에 전향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거야.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저는 그거는 우리의 역할은 저는 일본이 정권이 아베 정부가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면 아베 입장에서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아베가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다시 해줄게라고 한들 진정성을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일본 여행은 여전히 안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여행은 우리가 매국 노릇에 일본 여행 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여행이 너무 비싸. 근데 일본을 깔끔하고 싸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엄청 늘어나고 하니까 일본 여행을 간 거예요. 우리가 매국 놀아서 일본에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휴가철에 더럽게 비싸고 여행 가봐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간 거지. 근데 지금 그냥 화가 나서 안 가는 것 뿐이에요. 사이가 좋아지면 일본 여행은 여전히 갈만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베가 있는 한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정권이 바뀌고 정말 뭔가 다른 제스처가 나와야지 돼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하듯이 뭐 러시아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이번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한국인들을 처음에 탓하겠지만 결국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던 한국인들이 왜 갑자기 안 오냐, 이렇게 수출 규제나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는 거다라는 걸 일본인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도 달성 불가능한 목표예요. 일본이 도계자를 합니까 지금? 도계자를 못하죠. 진정성 있는 사과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이미 다 전후 세대예요. 자기 아버지 세대의 원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자기가 지금 와서 진정성 있게 이제 와서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아베가 이거 똥볼을 너무 심하게 그냥 못하는 거예요. 서로 못하는 건데 양보 못하는 거고 못하는 걸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는 아베 정부는 좀 세요. 다른 고이즈미나 뭐 이런 정권 때는 다 해서 그렇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너무 똥볼을 심하게 찼어요. 이건 어떻게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일본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강제징용 그래 오케이 하십시오 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고기 문제는 약간 비슷하거든요. 개고기를 합법화할 거냐 불법화할 거냐 막 이런 거가 그냥 냅두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강제징용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 한국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흐지부지 되게 놔두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었는데 아베가 이거를 걸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 걸로 한국인들의 감정은 상하고 한국인의 불매운동을 때문에 한국에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던 일본 경제인들만 타격을 엄청 심하게 입는 거고, 반도체 쪽은요 아예 망할 수도 있어요. 얘네 소재 산업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장 큰 손인데 지금 이제 뭐 다른 소재로 라인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이게 라인이 완전히 갈리면 이 소재 회사들은 앞으로 영영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른 소재 회사한테 라인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기에 맞추는지 또 해야 되나?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 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본은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네는 괜찮아. 그렇진 않다는 거죠. 얘네들 나름대로 거기다가 한국에서 그렇게 장사 잘하고 돈을 흑자를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을 정치인의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여기를 피해를 엄청나게 입힌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베의 너무나 심한 똥볼이라고 보고, 이거를 자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사이가 어떻게 좋게 지낼 거냐, 저는 일본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늘 하듯이 또 이게 잠잠해지고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일본도 도계자 못해요.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전후 세대들인데 뭐 못한다고. 우리도 그거를 극렬하게 막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게 서로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가깝고 먼 나라잖아요. 가깝기도 한 먼 나라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약간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게 그 정도가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관계 회복이 저는 아예 어려워졌다고 봐요.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물건이나 일본이랑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그 싫어하는 게 정부 차원이나 그런 기업 차원이 아니라 그 민심 차원이라서 이게 그렇지.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가뜩이나 일본이라는 곳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경제적인 활동은 그냥 경제적인 활동이지만 마음은 좀 싫지만 경제적인 건 경제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문화나 그런 거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네. 그쪽을 이쪽에서 갑자기 이제 정치 쪽에서 끌어들여 버리니까 확 여기 문화와 그 경제 쪽 분야까지 그쪽 반일 감정에 같이 휘말려 가면서 다시 이게 회복이 되길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이 반일 감정이 10년이 지난다고 사라지나요? 그거랑 이제 문화와 경제 쪽까지도 상당히 많이 말려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았어야 된다. 앞에서 얘기를 하셨듯이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아야 될 거를 그냥 건드려가지고 괜히 그 말썽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괜히 반일 감정만 더 부추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잘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옆 나라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 관계는 교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무조건 이익이에요. 좋죠. 그런데 네.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이쪽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어서 완전히 그 진짜 도계자급으로 해도 저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네. 아마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좀 잦아지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원상태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소비재에 대한 불매운동이잖아요. 그런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B2B 쪽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어려워지면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재료도 그게 결국은 소비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최근에 그 햇반도 네. 그 후쿠시마 쪽에 뭐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속에 뭘 했다고 도정인가 뭐 쌀 뭐 하는 그 과정에 그걸 썼다고 핵반이라고 불리면서 네.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 소비재 불매운동이라는 게 점점 이제 B2B 쪽까지 이제 번져가고 점점 악화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불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일본 쪽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도 어느 정도 할 건 하고 일본도 할 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잘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때린 쪽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맞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힘을 합쳐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뭉치면은 꽤나 얘네 아프게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뭐 희청거리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불매운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 그쪽 위에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의 요것들을 우리나라 소재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가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벌벌 떨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오판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실수를 회복을 할 자존심이 이제 허락을 하지 않는 그렇죠. 그 중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회복을 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그게 상처가 사라지더라도 흉터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의 그 상처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번에 아베가 내린 결로 이런 행위 자체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한 삽질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거를 돌려놓을 건데 이미 돌려놓는다 한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무역적으로 이렇게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고 뭐 이거를 다시 돌려놓는들 우리는 이미 우리 경제는 이 대체를 일본하고 잘 지내면서 그러니까 일제를 계속 썼던 이유는 가성비가 좋아서예요. 그게 편하니까 일제를 갖다 쓰는 게 안정적이고 가성비가 좋고 우리가 만드는 편하니까 쓴 거죠.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스템에서 잘 굴러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먼저 우리는 물건을 사는 입장이고 파는 입장에서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사는 사람이 막죠. 니네 너무 우리한테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우리 것도 좀 사주면서 니네 거 팔어.
미국은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일본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팔면서 일본에서 삼성 핸드폰 많이 안 써요. 일본에서 현대 기아차 거의 안 탑니다. 우리나라만 일본 차 타고 일본 맥주 마시고 일본 사람들이 카스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잖아요. 고든 램즈는 마시고 있을까요? 영국에서 영국에서는 마시겠지. 근데 마실까요? 하는 쪽에서 우리는 좀 까다롭게 하겠어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사는 입장이니까 다른 대체를 찾으면 이쪽하고 거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 경제인들한테 진짜 싸대기를 날린 꼴이다라고 저는 보고,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시 그럼 화이트리스트 다시 하고 우리 같이 잘 무역 예전처럼 하고 잘 지내라고 한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일본이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 대체를 준비해놔야 돼 하면서 하면 예전같이 일본에 많이 의존하면서 거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은 한국이 아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는, 사는 사람이 고객이 한국인데 손님이 왕인데. 왕서방이 비단 장소 왕서방이 비단을 쉽게 팔지 않을 거야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남녀 갈등이랑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논리적인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떤 식인 거냐면은 일본의 예전 세대가 우리나라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지금 세대는 예전의 이득을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남녀 문제도 예전에 남자들은 여자를 뭔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남자가 여자한테 손해를 보든, 남자가 일본이랑 똑같은 거고 여자가 한국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 세대에 와서는 서로 과거의 일인 거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 세대라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욕하는 거는 결국은 남자 집단을 욕하는 거랑 비슷한 로직이 되는 거예요. 로직상은. 그러니까 로직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굉장히 단순화를 시켜서 비유를 하면 남자는 일본, 여자는 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 젠더 이슈에서 여자의 편을 여성계 중에 페미니스트에 가까운 의견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로만 보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꼬인 이유가,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분의 의견을 하나를 들었는데, 보통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전범국이 이제 독일이랑 이제 뭐 일본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독일은 저렇게 하는데 너희 일본은 왜 저렇게 안 하냐라는 그런 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였는데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피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게, 시간과 세대가 바뀌었는데 후속 세대가 전 세대의 원죄를 어디까지 가져가냐에 대한 문제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은 너 이렇게 잘못했는데 제대로 사과도 안 하면서 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 피해 받은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건데, 일본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과를 하기에는 자기네들도 원자폭탄을 2방을 맞으면서 피해자가 같이 돼버리니까 그게 되게 그 일본이 생각하는 역사관도 다른 그 전쟁을 겪었던 다른 나라와 합의를 보기에 되게 어려운 자체 역사관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은 잘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인 구조상으로 보면은 되게 맞아요. 근데 정말 저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Y축은 시간, 세대인 거고 X축은 두 개의 집단인 거에서 비율을 설명을 한 건데, 분명히 이야기를 나가면 진짜 정말 욕 많이 먹겠죠. 욕을 진짜 걱정되는데 욕을 미친 듯이 많이 먹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단 하나예요.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 세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문제의 주제 핵심은,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남녀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젠더 이슈와 한일 관계의 문제가 본류를 따져가면 결국은 그거예요.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 세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저는 과거 세대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진짜 단순화시키면, 자, 일본이 사과를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과를 했는데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또 가요. 네,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또 이제 만들고 그걸로 가르치고 그럼 이게 그동안 했었던 사과는 어디 간 거냐라고 그거는 진짜 사과가 아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한일 간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처럼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국가 안에서도 집단이 굉장히 여러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당연히 스탠스가 바뀌겠죠. 스탠스가 바뀌어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지금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그 과거사를 다 제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 제껴놓고 과거사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 지금의 지금 과거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사가 결국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냥 지금 현재 경제 구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원재료를 받아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곳이고 일본은 원재료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원재료 파는 거 까다롭게 할 거야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만 팔아? 나 바꿀래. 그리고 니들 왜 갑자기 시비 거는 거야?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지금의 불매운동이나 그런 감정들이 절반 정도는 설명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일 뭐 그런 감정 그런 걸 많이 배제하고 나서도 만약에 중국이나 그런 데서 뭐 물론 중국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의 물건을 굉장히 열심히 네덜란드랑 막 열심히 네덜란드 맥주 하이네켄을 많이 먹고 있다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의 뭔가 경제 같은데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하이네켄 불매운동 이런 거 막 일어날 거라고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소비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그런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일본이 이런 그 시비를 걸까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라고 계속 그 유출을 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일본이 한 행동과 우리나라의 반응만 생각을 해봐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일본이 시비를 건 거예요. 먼저 선빵을 날린 거라고. 맞았잖아요. 우리 맞은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도 반격을 하는 건데 이 반격을 하면서 옛날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도 그러니까 일본은 정치적으로 한국을 때려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혐한이라는 걸 부추겨서. 근데 이번 행동은 실질적인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감정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할 거다. 독도가 다케시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냥 목소리로만 외치는 것들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하진 않았어. 한국인들이 다 열받아서 야 다케시마라고 하는 애들 뽑아주는 일본을 다 반대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쟤네들 그런 거 이용하는 세력들이잖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본인들도 있고 그렇게 늘 지냈었는데 이번은 정권 차원에서 경제를 건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핵심적인 부분을 찔렀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일본은 전 정권에서 위안부 화해와 치유 재단에 우리가 돈도 내지 않았냐, 그리고 강제징용 이거 배상하지 않았냐, 그러면 서로 말싸움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왜곡된 교과서로 이미 정권 바뀌면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잘 지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을 넘어간 거죠, 아베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푸틴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는 지금 선을 넘었다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본 측에서도 우리가 먼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거라든지 역사적인 걸로는 서로 선을 계속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경제는 안 건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는 일본은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만 쳤어요. 막 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경기에서 막 말싸움만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아베가 와서 딱이라는데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말싸움만 하는 사이 아니었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간에 말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래서 싸움이 났으니까 이겨야 돼요. 네. 당연히 싸움이 났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싸우려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잘 지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의 요지는 뭐냐면 네.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서 네. 일본이 왜 이런 스탠스로 나오려고 이해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우리 기분 나쁘다고 그냥 우리 할 거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왜 이런 스탠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서로 이해를 한다면 나중에 좀 더 좋은 미래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일본 지금 이거 무역 전쟁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싫어하는 거 국뽕 이런 거 다 희화가 되는 요소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국뽕, 민족주의, 뭐 짱깨들 봐라, 뭐 중국들 봐라. 중국은 이거 민족주의니까 얘는 짱깨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그런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같은 거를 희화화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공격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민족주의랑 내셔널리즘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전제주의와 굉장히 가까워요. 언제든지 민족주의와 내셔널리즘은 전제적인 정치 제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어서 누군가는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항상 그렇지만 전쟁을 할 때는 독재가 짱입니다. 전투력은 아니 뭐 문명해보면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민주주의는 강하지 저는 않아요. 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스스로를 한국인 스스로를 많이 비하해요. 예,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민족. 냄비 근성이 심하고 뭐 근데 이런. 우리나라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한국은 헬조선이고 뭐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이 물론 부동산이 안 좋고 안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 외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의료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 가질 필요가 없다.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좀 세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를 느껴요. 일본하고 이렇게까지 싸워도 예전에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압도적인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넘사벽이었는데 지금은 아프겠지만 싸워볼 만하다. 이 정도까지 된 자신감 이런 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가. 찐따가 복싱을 배워왔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붙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이 낮잖아요. 일본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에 이번에 서로 상호간에 결국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시간이 약이니까. 근데 좀 오래 걸리겠지만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건데 봐요, 서로 양국 간에 이제 교훈은 아무리 열받아도 경제는 건드리지 말자라는 걸로 서로 교훈을 얻지 않을까. 말싸움만 했었어. 네. 근데 왜 따기를 날리냐고. 주먹을 왜 날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번 한일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일본의 뭐 도덕이나 뭐 그런 그럼 굉장히 맨날 청소 도르타고 뭐 청소 걔네들은 쓰레기 줍는 거 성애자잖아요. 네. 쓰레기 줍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청소 잘했다고 신문에서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 굉장히 막 잘 치우고 뭐 예의 범절이 좋고 뭐 이랬는데 그런 환상들도 꽤 많이 깨져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채팅창에서도 분분한데 이게 불타오르기 좋은 소재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확실한 건 이때까지의 많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을 하고 그때도 그렇죠. 한국 정부에서는 왜 다케시마 날을 지정을 하느냐. 근데 이미 지정을 했고 그게 전국적인 이벤트는 아니지만 어떤 그 지역에서는
그 현에 이제 네. 다케시마 우리 현 거다라고 하는 애들은 다케시마의 날에 막 기념식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저 그런 걸로 우리가 막 되게 분노하고 했었는데 그건 늘 말싸움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베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을 넘어갔고 네. 이거는 그전처럼 한국은 요 정도까지 화내다가 멈출 것이다라고 오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저는 사드 배치 때 한한령 내렸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것 같고 그때는 사실 우리가 한국 내수가 중국 여행객 관광객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상황. 일본도 당장에 타격이 있겠지만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중국 관광객으로 대체를 하든 뭐 하든 뭐 노력을 하겠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노력을 한다고 중국 관광객으로. 네, 그럼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남아야 우리나라에서는 되니까. 중국 맛 좀 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한한령 당시에 그러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 많은 상인들이 사실 문도 닫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또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또 네. 다른 쪽으로 이제 살아나가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한번 세게 해봐야죠. 제가 장담하건대 중국인들 많이 가잖아요. 료칸 중국인들이 운영합니다. 료칸을 사서 규슈. 중국인들이 이제 버스로 이제 중국인이 운영하는 료칸에 갔다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기념품 샵에 갔다가 그러면 가이세키로 중국 요리가 나오나요? 아니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초밥집에서 먹고 그리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에서 사서 이제 그러면 중국으로 한국인들과 가죠. 일본인들이 안 가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일종의 적화네요. 네. 아니 중국 그 관광객들은 보면은 뭐 저 옛날에 그 홍은동 쪽에 살았었는데 집 앞에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갈비탕 집인데 문을 안 열어요. 중국인들 관광객이 오면 열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평소에 문을 계속 닫고 있고 그 옆에 화장품 가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두 가게는 문을 항상 닫고 있다가 단체 관광객 버스가 오면은 올 때 열어가지고 그 밥 먹이고 가면 다시 문 닫아요. 한국인들은 손님을 아예 안 받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비싸게 팔았나 보다. 모르죠. 한국인들이 안 사 먹나? 네. 맛이 없었나? 뭐 아무튼 네. 일본과의 무역 전쟁. 사실 네. 무역 전쟁이라는 네. 게 사실 전쟁이 난 거예요. 네, 총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전쟁이 났고 발포는 일본이 했죠. 이게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생존의 어쩌면. 문제가 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측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본 유니클로나 일본의 그 소재 회사들은 다 기분이 어떨까 지금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장사를 나라가 지금 못하게 한 꼴이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장사를. 얘네들은 기분이 어떨까 싶어요. 일본은 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업에서 감히 관에 무언가를 얘기를 하거나 불만을 표시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짱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조금 우리는 이제 관이 함부로 위에 있는 못하죠. 것 같죠. 네. 삼성이 있는데. 아, 그래도 우리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관이 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관이 그렇죠. 굉장히 센 나라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관보다는 삼성이 더 세지 않을까요? 뭐 대기업 돈이 좀 더 세죠. 뭐 관보다는. 자,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다뤄볼 건데 뭐 다음 주에 또 일본이- 이야기 나오겠죠. 뭐 네. 다음 주에 아마도 내일 아유, 그 피곤해. 화이트리스트의 배제가 이제 될 거예요. 존버만이 별문서 500개. 아니 존보만 어디서 오늘 뭐 오늘 합니까, 보기로 이거. 했는데. 아 오늘 보기로 했어요? 네 아, 오늘 끝나고? 네. 아 진짜 존보만. 존버만. 아, 여기 스튜디오 와 계세요? 아니요 저기 아예 그냥 안국에서 보기로 아, 했어요. 네. 저희 집 근처에서. 네. 존버만. 네 반갑습니다. 이따 보자 존보만. 자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